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데, 오늘부터 우리 독서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홍 박사와 함께는 돈공부 시작인데요. 이거는 우리 독서연구소의 독점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이번에 7대 이슈로 보는 돈의 역사 2를 출근하신 홍춘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 작가님, 오래간만입니다. 얼마 만이죠? 꽤 됐죠. 그래서 이번에 홍 박사님과 함께하는 돈공부 시작에는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여러분 책은 그냥 사서 읽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경제적, 재무적 이슈 내용을 중심으로 홍 박사님의 지식과 해안을 우리가 한번 쏙쏙 펴서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미 투자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동학개미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람직하죠. 원래 뭐 자산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유독 주식 자산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대부분 부동산이 이제 쏠려 있었는데 80%. 예, 올해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그런 방향성은 좋긴 한데 조금 보면 좀 과열이 됐다고 해야 되나? 최근 뉴스 보니까 뭐 레버리지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빚도 막 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번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개미 투자자가 항상 성공한 것보다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쯤에 개미 투자로서 우리 알아야 할 그런 위험성 또 개미 투자자의 현 주소를 개미 투자 메타인지를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메타인지 중요한 이야기. 예, 그렇죠. 왜냐면 올해 들어오시면 착각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매년 거래소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예. 각 매매 주체별 그러니까 시장에 세 매매 주체가 존재하잖아요. 예. 외국인, 기관, 개인 그렇죠. 이렇게 세 매매 주체가 존재하고 각 매매 주체별로 한 해 동안 제일 주식을 많이 산 종목이 어떤 건가가 집계가 나와요. 네. 실제로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걸 집계해가지고 이렇게 한 해 동안의 수익률과 순매수를 비교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비교해보면 재밌는 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개미가 외국인을 이긴 해가 딱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20년 동안 한 번이죠? 네. 우리 메타인지 높입시다. 20년 동안 한 번 이겼습니다. 네, 언제냐면 2007년. 최고점에서. 2007년. 그래서 그때 한 번이었고요. 그럼 개미가 위기 때 강하나요? 위기 전 연도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개미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할 때 힘을 좀 쓰고 그 뒤에 고생을 했다라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개인이 외국인을 이긴 게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2020년 아직 숫자는 안 나왔지만 올해가 이제 두 번째가 되지 않죠. 두 번째로. 왜냐하면 외국인은 올해 우리나라 시장을 내내 팔았잖아요. 그렇죠. 예. 반면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성공적으로 주식 투자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 20년에 두 번째 있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뭐 기사에서 올해만큼 막 우량주를 많이 산 적이 있으려 할 정도로. 예, 그랬었는데 이제 최근은 그렇죠. 욕하지 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요, 상반기 폭락장에서는 확실히 개인들의 우량주 매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뒤는 우량주 쪽에서는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식고 흔히들 BBIG라고 불리는 뭐 배터리, 바이오, 뭐 이런 인터넷, 게임. 습성을 못 버리고. 이제 뭐 주도주로 가는 건 뭐 이해가 되죠. 네. 다만 이제 그런 전략들을 쓰기 위해서는 오늘 좀 이야기에서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지뢰밭을 잘 피하면 지뢰밭을 그러니까 메타인지 같아요. 오늘은 지뢰밭을 피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 권의 책을 읽다 보면 이거 이런 책으로 이쪽 학문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런 앤 체크 배운 다음에 또 한번 검토도 해보고. 근데 그 전에 궁금한 게 그 20년 동안에 개미가 한 번 이겼고 외국인을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겼는데 왜 이렇게 개미 투자자가 이렇게 실력이 안 좋은 실적이 안 좋은
뭐 결정적 이유가 있나요? 예, 이제 공부를 안 하셔서. 바로 그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메타인지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 종목 공부도 중요하긴 한데 그 성과가 부진한 이유도 알아요. 예, 그렇죠. 그래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우리 메타인지 높이시라. 예. 그러니까 런앤체크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그 이미 다 아는 이야기지만 수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수는 주가 하락의 신호라고. 그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요. 정모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예, 제가 한 표현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연구에 의하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성적이 나빴던 이유도 알아야죠. 예. 이제 이걸 오늘 해보자는 거죠. 예.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 바로 레몬카 이야기죠.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 최근에 뭐 자동차 회사가 진입한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런 이슈가 나타나는 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신차에 비해서 중고차가 좀 저렴하다는 점에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차를 사고 싶긴 한데 이 차가 죄송합니다. 침수차인지 사고차인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정말 이건 더 나쁜데 1년에 1000km도 안 보신 분이 갖고 있던 차인지 차는 아시잖아요. 너무 안 멀어도 안 돼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 연식 대비 운행 거리가 짧아도 문제가 왜냐하면 트러블이 생겨 안 몰았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굉장히 위험한 세 종류의 차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제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저만 해도 뭐 여러분들 다 아는 팁이지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그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 자동차 공업사 수리소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에게 그냥 그날 돈 한 10만 원 드립니다. 쉬는 날 모시고 나가서 그분이랑 같이 중고차를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해결이 돼요. 그러면 뭐 그분은 딱 가서 저기 그때는 이제 박사 되기 전입니다. 홍석사 예를 들어서 저 얼마 정도 예산이야? 한 1000만 원입니다. 차는 어디 봐? 국산차 어디 봅니다. 오케이. 그러고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이 딱 나요. 그래, 맞아.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 전문가. 예, 그분한테 밥도 사고 당연히 돈도 따로 챙겨드리고. 알고 보기 더 비용이 싸게 먹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보면 이유를 다 알잖아요. 바로 왜냐하면 저희는 그 새 차만 잘 돼 있으면 이게 좋은 차인 줄 알지. 그렇죠. 저도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예, 그러긴데 비해서 그분들은 차 문만 시승만 해봐도 이 차 문제 있다. 소리만 들어도. 예, 그리고 뭐 그 색깔 다른 것도 다 알고. 특히 해가 쨍쨍한 날 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야 그 판금 뭐 이런 게 다 보인대요. 자, 이게 너무 어려워요. 차 사는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수십 년 동안 그 일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셨던 전문가 프로들은 이 차가 레몬카인지 오렌지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오렌지와 레몬은 생긴 건 비슷하게 노란색 계열이지만 하나는 셔서 도저히 못 먹고 그렇죠. 하나는 달고 즙이 많고 맛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겉보기 멀쩡한데 안에가 꼬라있는 차 또는 영 안 좋은 차를 레몬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이 바로 에컬로프라는 그렇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님이시고요. 이분의 사모님이 옐런 전 연준 의장님이십니다. 예, 세계 최강의 경제학자 커플이. 이걸로 노벨상 받으셨나요? 예, 바로 네, 이 그렇죠. 비대칭성 또는 중고차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런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정보가 너무 다른 일들. 이런 걸로 노벨상을 받으셨죠. 생각해보면 간단하지만 또 어마어마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의 내부자들, CEO님이라든가 대주주들은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잘 알죠. 예, 반대로 저희는 아주 잘 알지. 그 회사 이름도 잘 모르는 경우가 속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회사를 살거나 팔거나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분이 주는 신호를 우리는 전혀 무시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깜깜이 절벽 시장인 중고차 시장에서 우리가 차를 사러 갈 때 어떤 신호에 우리는 주목하느냐? 바로 그게 뭐냐면 품질 보증이죠. 품질 보증. 즉 어떤 중고차를 파시는 분이 이거 6개월 이내 차가 고장 나거나 퍼지면 차의 가액 전액을 다 보상하고 당신한테 위로금도 주겠다. 뭐 예를 들어서 대신 차값이 비싸죠. 여러분 그런 거 프리미엄이 좀 붙겠네요. 네,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들이 품질 보증을 딱 제시하는 순간 중고차 시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물론 대신 비용이 듭니다.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게 품질 보증을 해주는 중고차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자기가 정말 이 차가 좋은 차라고 인수해서
테스트를 해봐도 굉장히 좋은 결과였지만 운 없게 아무리 정상적인 차도 죄송합니다만 과속을 하다 보면 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완벽한 건 없으니까. 예. 확률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서 따로 충당금도 적립하고 또는 보험도 가입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비용들을 들여서 신호를 주는 거죠. 이 차는 보증돼 있는 차입니다. 약간 비싸도 믿고 사세요.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기업 들어가냐 마냐를 가지고 고민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기업의 이름값을 걸고 보증하는 차다라는 거에 대한 그렇네요. 신뢰들 예,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도 꽤 큰 거죠. 아무튼 이 신호 중에 가장 중요한 신호가 아까 얘기한 품질 보증이었어요. 자, 그러면 주식에 대한 품질 보증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별의별 일을 다 봅니다. 그렇죠. 정말 뭐 해괴망측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특히 지난 한 20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거의 전체 상장 주식이 5%가 넘어요. 너무너무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됩니다. 5%면 20종목 중에 하나 더 될 겁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저는 이거 예전 데이터인데 아마 최근 데이터로 하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상장이 편해진 것도 있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를 했더라도 그 종목이 레몬이면 이게 정말 감자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상장 폐지를 당하기도 하고 관리 종목 지정도 되기도 합니다. 아까 봤을 때 되게 먹은짓스러운 큰 오렌지였는데 예, 실제로는 되게 최근에도 위가 삭을 것 같아요. 예, 코스닥에서 뭐 그런 회사들이 종종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우리 회사는 상장 폐지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굉장히 좋은 회사요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신호가 아주 좋은 품질 보증이 난 오렌지야. 진짜 나 오렌지야. 라고 보여준 신호가 바로 배당이다. 배당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배당 오렌지다. 예, 그러니까 배당은 오렌지라는 신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요. 배당을 지급하다가 중단하는 순간 난리가 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옛날부터 그랬대요. 저는 1950년 미국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린트너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이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있다고 합니다. 린트너 가설. 이 할아버지의 그 관측에 따르면 두 가지 관측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배당을 지급하다가 중단하는 순간 그 회사에 큰일이 생겼다는 신호로 대부분의 주주가 인식한대요. 그래서 배당을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지급 중단은 이 회사에 대한 파산을 판단할 때 그 부도 리스크를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 말씀만 들으면 배당은 두 가지로 줬네요. 배당을 주고 있다면 그 자체적으로 얘는 오렌지 또 괜찮은 주식이라는 신호도 되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했어. 근데 배당이 끊기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또 그 손절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런 또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경영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논문인데 설문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충당금을 쌓아놨는데 손실 볼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예비비잖아요. 근데 손실이 안 나면 다시 이익으로 환입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일시적인 이익 증가잖아요. 특별 이익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익이 발생할 때 배당을 인상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 해는 사라지는 이익이니까. 그렇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일시적일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바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액션을. 기업들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회사의 팔자가 달라졌다 싶은 일이 벌어질 때 아주 좋은 일이 벌어졌고 자기가 만든 생산 라인의 수율이 너무 좋고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성공했고 새로운 브랜드의 런칭에 성공했다고 생각돼서 우리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자신감 뿜뿜할 때 그때 배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한다.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안 주던 회사가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두 번째는 또 그 배당을 꾸준히 그냥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갑자기 인상했다. 이런 기업들은 망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것만 나쁜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닝 쇼크라든가 어디 투자했다가 물렸 그 회사 갑자기 떠오르네요. 근데 제가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그 말씀하신 게 그대로 와 닿아요. 기업가님이시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내릴 때 매우 말씀하신 게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상식적이죠. 예. 또 하나의 신호가 더 있는데 이렇게 배당이라는 신호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수하기도 편하고 매도하기도 편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시작하고 어떤 친구가 회사 좋대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의 내부자
CEO나 최고 경영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의 입장도 그렇죠. 알자. 예. 이게 첫 번째였다면 예. 이제 두 번째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신호 했잖아요. 예. 안 좋은 신호, 나 레몬이야 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내부자 주식 매도입니다. 내부자 주식 매도. 예, 이제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바이오 기업들을 몇 군데서 나왔죠. 네, 그렇죠. 근데 이미 상장 폐지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뭐 나온 결과니까. 예, 나온 결과니까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인보사라는 약을 개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인보사라는 약 자체가 개발되고 생산한 건 2004년의 일인데 그 뒤 거의 한 12년, 13년이 지난 2017년에 미국에서 그 위탁하는 생산하는 업체에서 이거가 저 성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달라요. 당신이 우리한테 지금 준다고 이야기했던 성분이 그게 아니고 딴 거 같은데요. 네. 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내부에 아마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네. 보여지는데 그때를 전후해서 이제 회장님도 주식을 열심히 파시고 2017년 이야기입니다. 네. 예, 또 뭐 스톡 옵션도 갖고 계시던 분들도 또 내부자들이 아무튼 이번에 뭐 그 검찰에 고발돼서 지금 예.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이 회사만 그러냐?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지금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신라젠 역시 또 마찬가지인데 역시 팩400이라는 항암제. 이 항암제는 정말 개발만 성공만 하면 대박인데 이거 역시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그러니까 1, 2, 3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렇죠. 사람의 목숨이 걸린 약을 생산하기 때문에 실험을 간단한 실험만으로 그걸 허가를 그렇죠. 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약 테스트를 하는데 위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둘 다 환자인데 고 작가님한테는 가짜 약을 주는 거야. 밀가루 약을 주고 저한테는 진짜 팩400을 준 거죠. 그래서 둘 다 같은 약을 먹었는데 이 두 약의 효능이 정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차이가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3상이 되는데 네. 이 3상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이 회사의 뭐 전무님이 회사 보유 주식 무려 16만 주. 이 회사 그때 뭐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었죠.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아무튼 소송이 진행 중이 한때 코스닥을 이렇게 2위까지 이끄셨던 그런 셀트리온과 함께 그 시가총액 2위 기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어서 매매도 중지돼 있으니까 뭐 방송에 나와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건 팩트니까. 뭐 주주님들 죄송합니다. 아픈 상처를 또 후벼 파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에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회사가 대주주님이 그러니까 의미 있는 대주주 그 등기 이사라든가 그 신고 의무가 있는 대주주들이 주식을 갑자기 팔았다. 그리고 또 그런 전례가 있는 기업이다.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중고차 시장을 또 이야기를 하자면 갑자기 그 중고차 시장에서 제가 이렇게 사러 왔는데 주인이 와서 좀 싸게 해줄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디스카운트를 뭐 좀 해주는 듯한 의사를 보인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좀 돈이 급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자는 사람이 왔을 때 무조건 이걸 떠넘겨야 돼라는 다급함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확률이 높죠. 이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들의 행동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 도움되는 건 배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왜 투자의 고수들이 그렇게 배당주 투자 꼭 지금 배당주가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1차적으로 우선 투자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두 번째가 종목을 사기 전에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다트라는 공정공시 페이지가 있잖아요. 가셔서 여러분이 살려는 회사의 이름을 쳐놓고 거기다가 별거 아니에요. 배당이랑 그리고 또 경영자들의 내부자들의 매수 매도 신고에 대한 공시사항만 한 번만 그것만 하면 되는 5분 안 걸리거든요. 5분 안 걸립니다. 왜냐면 배당 결의 뭐 이사회 이건 다 봄에 연초에 있고요. 그렇게 해도 다 검색이 됩니다. 근데 검색 딱 했는데 뭐 대세가 그래도 바이오는 달라. 그럴 수 여기에 있죠. 막 휩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달라. 그러니까 다르다면 그거 빼고 투자하자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바이오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거에 동의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 산업만큼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정보의 차이가 큰 업계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당장 아까 이야기했었던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의 상당수가 의사분들, 전문의분들이라고 소문이 났던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 전문의분들이 수십 년, 십수년간 공부하시고 수십 년의 경력을 닦으신 분도 이 성패를 알 수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내부자의 행동이다. 말씀하신.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게. 뭐 이것도 솔직히 말씀하신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렇죠. 거기 내부자,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가 가장 전 이제 제 표현 얘기하면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 그 상이죠. 그야말로 그 기업의 핵심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면 다 이유가 있을 확률이 높고 그 액션이 주식을 파는 거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 주식에 이거는 레몬일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팁으로. 세 번째 팁. 항상 세 가지 정도가. 세 가지가 완벽하죠. 기억하는데 이게 그렇죠. 세 가지. 단어 오늘 30개만 외워보자 이러면 힘들지만 야 3개 오늘 우리 저기 3개만 한번 외워보고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세 번째는 증자. 그냥 이제 아주 편하게 할게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업을 해요. 네. 친구들끼리는 절대 동업하는 거 아니긴 한데 아무튼 동업하는다고 생각해요. 둘 다 자본금 100만 원씩 100만 원씩 가지고 200만 원으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하나라도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물론 돈 더 들겠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름만 되면 매출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예를 들어서 떡볶이랑 순대랑 오뎅만 파는데 덥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잘 안 팔리죠. 그걸 생각해서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팔자. 저희가 목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가적으로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길목에서 우리 말고도 아이스 커피나 이런 걸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또 손님 중에 우리한테 와서 오뎅 말고 딴 건 없어요. 물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이게 무조건 이익이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면 자 포장마차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파는 게 확실히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번 돈 내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당 안 하고 아이 뭐야 좀 더 참자. 뭐 분배금 안 하고 그렇죠. 그 돈을 새로 투자하겠죠. 재투자하겠죠. 왜? 이게 우리 돈이니까. 그러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돈이 좀 부족하면 어떡할까요? 은행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출? 대출. 그죠?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가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를 파는 게 굉장히 좋긴 하지만 경쟁자도 많아서 불확실해 보여요.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기업가들 중에 상당수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요. 그렇죠. 왜? 위험을 분산시키고 위험 분산시킨. 이해되세요? 그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익을 나눈다고 표현을 하지만 위험을 더 리스크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예, 근데 이제 벤처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벤처는 돈이 없으니까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산업은 헤게모니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저 테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주가가 오를 때마다 증자하거든요. 주식수를 늘려요. 근데도 주가 잘 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이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싶고 뛰어난 인재를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익을 내지 않고 시장을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증자도 고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오뎅과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에서 정도를 더 파는 어떻게 보면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계산이 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운 주주를 끌어들인다. 이게 굳이가 중요해요. 굳이. 네. 그냥 우리 내부에 있던 돈으로 재투자를 해도 되고 또 안 되면 신용도가 그렇게 좋으니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도 될 문제인데 그걸 굳이 새로운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안 해도 될 돈을 자꾸 추가를 시킨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 내부자들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 앞으로 미래 비즈니스가 이익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 더 나쁜 건 그렇게 해서 투자를 받아놓고 그 돈으로 딴 거 하는 거죠. 그 공시하잖아요. 뭐 어디
예를 들어서 사업하겠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에스프레소 기계와 냉장고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걸 사기는커녕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뭐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갑자기 두 분 경영자 연봉을 급격히 인상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증자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투자자들에게 갑자기 주식을 공모하면서 자, 우리 회사 주식 사세요 하고서 갑자기 그 내부자가 들고 있던 주식을 일종의 파는 셈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시장이 굉장히 충격받는 경우가 많아요. 후지 안 해야 될 증자를 또 해서 그 돈으로 실제 투자를 하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투자도 안 하고 뭐 이번에 사고 난 뭐 펀드에 투자한 회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례들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초 지식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공부도 처음에 뭐 수학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더하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일단 문제 푸는 게 가능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알파벳부터 외워야 되는 거고 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면 우리나라 훈민정음 한글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기본적 지식들을 조금 함양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기본적 지식들을 조금 놓고 가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서 공부도 부족하고 기본을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답 노트를 안 만들고 그렇죠. 이게 결국 이게 그 시험을 다 친 다음에 틀린 문제 한 번 더 풀어보자라는 공부의 방법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부. 예, 제가 시험을 친 다음에 그냥 덮으면 큰일 나요. 내 그 주식에 다시는 하나 보자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실수를 내가 했는가에 대한 오답 노트만 잘 기억하셔도 이거 그 다음에 승률이 굉장히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뢰만 잘 피해도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생존 확률이 높아지면 투자의 경력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승률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들도 올해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내년도 벌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는 과거 통계일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돌다리 두드려 가면서 투자하시면 어차피 주식에 관심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고 훨씬 장기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럼요. 매우 이 재무적 관점 좋은 거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주변 분위기에 이렇게 부안해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알찬 내용 중심으로 또 이런 지식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시면서 하신다면 내년에도 이기고 내후년에도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세 가지 신호를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신호는 배당. 배당 잘 주고 배당을 꾸준히 인상하는 회사다. 이 회사 일단 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오렌지일 확률이 높다. 네, 오렌지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집도 아주 풍부하고 달 것 같다. 두 번째가 앞서도 이야기를 잠깐 했었지만 내부자 주주님께서 갑자기 주식을 막 판다. 반대 신호가 또 있겠죠. 산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신호죠. 뭐야? 뭐 있는 건데? 얼마 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의 회장님이 3월 달 그 주가 폭락 과정에 샀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또 지금 이렇게 기사가 지나가고 있죠. 이런 뉴스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녀에게 중요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는 항상 눈여겨보고 적어도 투자하기 전에 대주주님이 꾸준히 팔고 있더라. 일단 조심하자. 네. 그리고 좋은 정보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근데 왜 회장님은 왜 팔아? 그렇죠.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증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가장 좋은 비즈니스, 기가 막힌 비즈니스가 있으면 내부 자금을 할 거고, 그 다음 그게 없으면 차입을 하고, 마지막 수단이 아마 주식 수를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주주 또 창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이 수순이. 이런 신호들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다시 틀리지 않는다. 오답 노트 체크하고 가는 학생처럼 다음번 더 나은 성적을, 물론 몇십 점이 오르면 더 좋지만 1점이라도 올려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충분히 더 나은 기회, 투자의 성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개미가 외국인을 이기는, 개미가 이기는 시장이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홍 박사님 말씀한 이 세 가지,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우리가 공부, 더 근처에 있는 우리 개미 투자자의 메타인지 높인다면 말씀하신 대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우리 개미 투자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 한번 자신감 뿜뿜
했으면 좋겠고, 아,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이 너무나 기대되는데, 다음 시간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대하시고, 우리 홍 박사 함께 돈꿈을 통해서 돈, 지식, 돈 IQ를 팍팍 올리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